아빠 배고파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밥이 없어. 텅 빈 밥통 옆에서 잠든 10살 아들을 발견한 그날 저는 20년 다닌 회사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아내를 암으로 잃고 요리라곤 라면밖에 몰랐던 신살의 가장이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고 세상은 팬데믹으로 멈췄고 아들 셋은 배를 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낡은 요리 노트 한 권만 믿고 기름 냄새와 눈물 속에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라는 것을요. 은빛의 시간과 함께하는 오늘의 사연. 끝까지 보시면 눈물과 감동, 그리고 희망이 가득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세상이 통째로 멈춰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현관문을 연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차마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0살 막내 민우가 식탁 밑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고 그 옆엔 텅 빈 밥통 하나가 쓸쓸하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차가운 공기만이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잠든 민우를 흔들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우야, 강민우, 왜 여기서 이래? 들어가서 자야지. 그러자 민우가 푸스 눈을 뜨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배고파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밥이 없어. 엄마는 배고프면 밥통에 밥 있다고 했는데 없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밥이 없으면 아빠한테 전화를 하지 왜 바보같이 이러고 있느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사실 그 화는 민우가 아니라 20년 동안 회사 일만 하느라 집안일은 손도 안 댔던 제 자신 그리고 우리를 버리고 간 아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 강진수는 28배 결혼해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왔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20년 넘게 몸담은 중견기업에서 부장 소리 듣고 퇴근길 만원. 지하철에 시달려도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차려놓은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행복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가끔 너무 잔인하게 그 평범함을 앗아갑니다. 아내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죠.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아침마다 도시락 3개 싸주고 저녁이면 된장찌개 끓이던 그 사람이 제 곁을 떠날 거라는 사실을요. 투병은 1년을 못 갔습니다. 겨우 8개월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엔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저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8살 고등학생 민준이, 15살 중학생 민서, 그리고 겨우 10살인 막내 민우까지 사내놈 셋이 아빠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당신은 어쩌자고 위험한 세상에 아들만 셋인 이 집구석을 나랑 애들한테만 맡기고 그렇게 가버렸나. 밤마다 아내의 영정사진을 보며 원망했지만 사실 원망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회사 일만 하느라 집안일은 손도 안 댔던 저 자신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건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잃었고 동시에 아빠의 보살핌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민준이와 중학생 민서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느라 얼굴색이 누렇게 떴고 막내 민우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어느 날 학교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학부모님, 민우가 급식 시간에 유독 제육볶음이나 돈가스 같은 고기 반찬에 집착하며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안쓰럽더라고요. 그 전화를 끊고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내놈 셋이 엄마 없이 자란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 자식이 밖에서 고기 반찬 하나에 환장을 하고 먹는다니 가장으로서 이보다 더한 수치와 미안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에게 속으로 외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없으니까 애들이 굶고 있어. 이 덩치 큰 사내놈들 셋을 내가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모르겠어.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사는 자꾸 퇴근 시간에 시계를 보는 저를 향해 비아냥거렸습니다. 강 부장, 요새 자꾸 퇴근 시간에 눈치 보네. 자네가 중심을 잡아야 밑에 애들도 일을 하지. 저는 죄송하다고 아들만 셋이라 저녁만 좀 챙겨주고 다시 들어오겠다고 사정했습니다. 저기 상무님, 죄송합니다. 막내가 아직 어려서 저녁만 좀 챙겨주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거 참 마누라 없다고 동네방네 간 거에. 사람 부렸어, 사람. 일에 집중 못할 거면 집에서 살림이나 하든가.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지만 한편으로는 머릿속을 번쩍 깨우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그래, 살림이나 하자. 내 아들 셋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 반찬, 아내가 생전에 해주던 그 맛을 내가 직접 먹여주자. 돈 몇 푼 더 버는 것보다 내 자식들 창자에 기름기 좀 돌게 하는 게 더 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다닌 회사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자식 굶기는 돈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가 남긴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엔 수연이의 요리 노트라고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제육볶음엔 설탕보다 양파를 많이 넣어야 우리 아들들이 좋아한다. 돈가스 고기는 꼭 망치로 100번은 두드려야 애들이 부드럽게 먹는다. 기름때 묻고. 글씨가 번진 그 노트를 보며 저는 20년 잡았던 펜 대신 무거운 식칼을 들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레시피를 들여다보니 그 세심한 조언들이 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나 잘할 수 있겠지? 당신이 남긴 이 노트 하나면 우리 아들들 배는 안 골게 할 수 있겠지? 다음날 아침 저는 사표를 썼습니다. 미쳤다고 말리는 동료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손엔 아내의 낡은 요리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무는 비웃으며 말했죠. 강 부장, 후회하지 마. 요리. 자네가 뭘 안다고. 한 달 안에 망하고 다시 기어올 텐데 그땐 자리 없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집 근처 작은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퇴직금 1억에 아내 보험금 5천만 원, 보증금 3천에 월세 150만 원짜리 허름한 가게였지만 저에겐 새로운 전쟁터였습니다. 가게 이름은 제 이름 진수에서 한 글자를 따고 아빠의 진짜 마음을 담아 진심식당이라고 지었습니다. 식탁 몇 개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나는 고기 굽는 냄새가 우리 아들 셋의 상처를 치료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없이 시작한 주방 일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칼질은 서툴러 손가락이 성할 날이 없었고 고기를 재우는 양념 농도를 맞추지 못해 수십 킬로의 고기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첫째 민준이가 주방에서 쩔쩔매는 제 뒷모습을 보더니 말하더군요. 아빠, 그냥 다시 회사 다니면 안 돼. 아빠가 해주는 거 엄마 맛 안 나.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신살에 시작한 요리였습니다. 처음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던 사내가 이제는 고기를 두드리고 소스를 끓이고 다시 버리기를 수백 번, 제 손등은 기름튄 흉터로 가득해졌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서너 팀 정도였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녁이면 아들 놈들을 가게로 데려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장사가 끝난 주방에서 우리 아들 셋이 둘러앉아 아빠가 볶은 제육볶음을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돈이 아니라 우리 아들들이랑 같이 밥 먹는 시간 말이야.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적자였습니다. 월세와 식재료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퇴직금도 서서히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민서는 학원비가 필요했고 막내 민우는 새 운동화를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는 여전히 신통치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 아들들은 더 이상 굶지 않았습니다. 저녁마다 가게에서 함께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민우는 이제 학교 급식 시간에 고기 반찬을 허겁지겁 먹지 않아도 됐고 민준이와 민서도 편의점 김밥 대신 아빠가 만든 돈가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있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요리 노트를 펼쳐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이제 안 굶어. 당신이 남긴 레시피로 내가 먹이고 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잘 될 거야. 하지만 운명은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세상은 사상 초유의 재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뉴스에서는 심상치 않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는 소식, 이른바 팬데믹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이 무서운 전염병은
사람들의 발길을 뚝 끊게 만들었습니다. 진심 식당의 문을 열고 거리로 나갔을 때 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제 가게 앞을 서둘러 지나쳤습니다. 1년 반을 피눈물 흘려가며 일궈놓은 가게인데 이제 막 단골이 생기고 자리를 잡았는데 전염병이라는 거대한 벽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텅 빈 홀에 앉아 아내의 요리 노트를 만지작거리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여보, 나 잘할 수 있겠지? 아들 셋 데리고 1년 반이나 버텼는데 여기서 무너질 순 없잖아. 비록 시작은 다시 초라해졌고 세상은 공포로 가득 찼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면 여전히 아들 셋을 가게로 데려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손님은 하루에 한 팀도 안 오는 날이 많았지만 우리 가족만은 이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저녁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이러다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월세는 어떻게 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뭐든 해볼게. 너희들만 굶지 않으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바닥났고 보험금도 거의 다 썼습니다. 이번 달 월세를 내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영정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자꾸 일이 꼬일까? 사표 내고 식당 차린 게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절망의 끝에서 아빠의 진심이 담긴 고기. 냄새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담장을 넘어 번져나가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을요. 그것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기적의 시작인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상 초유의 팬데믹, 그러니까 전 세계를 휩쓴 무서운 전염병은 우리 집 앞마당까지 소리 없이 침범했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사표를 던진 지 어느덧 1년 반, 피눈물 흘리며 주방에서 버틴 끝에 겨우 자리를 잡아가던 진심식당의 문은 열려 있었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은 하루에 5손가락을 꼽기도 힘들었습니다. 가게 안은 기분 나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점심시간마다 왁자지껄하던 직장인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을 텐데 이제는 냉장고 돌아가는 기계음만이 제 귀를 따갑게 찔러댔습니다. 홀은 텅 비어가는데 어느덧 훌쩍 커버린 아들놈들의 등치는 무서울 정도로 커져 있었습니다. 20살이 된 첫째 민준이는 이제 저보다 어깨가 넓어졌고 고등학생이 된 둘째 민서와 중학생이 된 막내 민우의 식성은 날이 갈수록 대단해졌습니다. 엄마 없는 집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저는 가게 형편이 어려워져도 이 덩치 큰 사내놈들. 식탁이 고기 반찬만큼은 줄이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여보, 세상이 미쳐 돌아가나 봐. 우리 가게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텅 빈 테이블을 행주로 닦고 또 닦으며 저는 하늘에 대고 물었습니다. 임대료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수입은 제로에 가까워지니 1년 반 동안 모은 돈도 빠르게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에서 함께 저녁을 먹던 막내 민우가 식탁에 차려진 제육볶음을 보더니 젓가락을 툭 던지며 말하더군요. 아빠, 또 제육이야. 나 진짜 질려 죽겠어. 친구들은 요즘 다 유행하는 마라탕인지 뭔지 그런 거 시켜 먹는다는데 우리 집은 왜 맨날 아빠가 해주는 고기만 먹어야 돼? 그 말에 제 가슴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너희 먹이려고 주방에서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으며 고기를 볶는데 15살 막내 입에서 나온 말이 질린다라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이 녀석아. 지금 아빠 가게가 문 닫게 생겼는데 반찬 투정이야. 내 형들은 말 한마디 없이 잘만 먹는데 넌 왜 그래? 그러자 옆에서 밥을 먹던 첫째 민준이가 차갑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빠, 민우한테 너무 그러지 마. 그리고 솔직히 아빠 가게 이제 가망 없잖아. 동네 사람들도 다 집에서 시켜 먹지 누가 여기까지 와서 먹어. 아빠, 고집 좀 꺾고. 그냥 다시 다른 길 알아보면 안 돼. 20년 넘게 아빠 뒤통수만 보고 자란 줄 알았는데 어느새 저보다 훌쩍 커버린 민준이의 눈빛에는 연민과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내 자식들한테 무능한 아빠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내가 남긴 그 낡은 노트를 붙잡고 1년 반을 버틴 내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손님이 안 오면 내가 가면 된다. 내 새끼들 공부시키고 이 집구석 지키려면 체면 같은 건 개라 줘버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돋보기를 쓰고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보며 배달 앱에 가게를 등록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노트에서 우리 아들들이 가장 좋아하던 제육볶음과 돈가스를 진심 도시락이라는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나 밖으로 못 나오는 이들이 집에서도 따뜻한 집밥을 먹을 수 있게 아내가 우리 애들에게 해주던 방식 그대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도시락 용기 하나를 고를 때도 보온이 잘 되는지 수십 번을 테스트했습니다. 하지만 배달 장사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주방에서 정신없이 고기를 볶다가도 주문 소리가 나면 앞치마를 고쳐매야 했습니다. 배달 앱으로 기사님 호출 버튼을 누르고 나면 혹시라도 음식이 식을까 봐 현관문 앞을 서성거리며 기사님을 기다리는 게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끔 배달이 몰리는 시간에는 기사님 배정이 안 되어 발을 동동 구르며 식어가는 도시락을 보고 가슴을 쳤습니다. 가게 홀에는 손님 대신 영수증 나오는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어떤 날은 주소를 잘못 적었다며 손님에게 지독한 욕설을 듣기도 했고 어떤 날은 배달이 늦었다고 음식을 통째로 반품받아 주방 구석에서 식어버린 돈가스를 꾸역꾸역 씹어 먹으며 울기도 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걸까? 20년 부장 소리 듣던 사람이 도시락 하나 때문에 고개 숙이고 욕이나 먹고 있으니 당신이 보면 참 속상하겠다. 그렇지?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등록금과 둘째 민서 학원비, 그리고 막내 민호의 새 운동화 영수증이 제 주머니 속에 가득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을 버텼습니다. 주문은 하루에 서너 건 정도, 많아야 대여섯 건이었습니다. 월세를 내기에도 빠듯한 수입이었지만 적어도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여전히 아들 셋을 가게로 데려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민준이와 민서는 아빠가 배달앱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짓곤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조금만 더 버티면 잘 될 거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방에서 아내의 낡은 노트를 펴놓고 고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텅 빈 가게 홀에는 배달 주문을 알리는 알림 소리만 간간히 울려 퍼질 뿐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평소보다 유독 정성을 들여 싼 도시락 하나가 어느 젊은이의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내 자식 먹인다는 생각으로 고기를 듬뿍 담고 아내가 생전에 늘 말했던 대로 따뜻한 밥 위에 계란 후라이 하나를 정성스레 얹어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도 전부터 제 낡은 스마트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숫자의 주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저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어제 보낸 그 도시락이 수백만 명이 본다는 유명한 먹방 유튜버라는 청년의 집에 배달되었던 겁니다. 그 청년은 카메라 앞에서 제가 만든 제육볶음과 돈가스를 먹으며 눈물을 글썽였다고 하더군요. 요즘 세상에 이런 정성이 담긴 집밥은 처음 먹어본다. 한 입 먹는 순간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서 목이 메었다는 그 청년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인터넷 세상을 타고 수만 명의 가슴을 울린 것이었습니다. 유튜버니 조회순이 하는 말들이 생소했지만 그건 마치 예전 동네에 입소문이 자자하게 퍼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만 그 속도가 빛처럼 빨랐을 뿐이죠. 배달앱에는 아빠의 마음이 느껴진다. 돈가스 한 조각에 위로를 받았다는 리뷰가 수천 개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염병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을 제 도시락 하나로 달래고 있었던 겁니다. 홀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주방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주물량에 제가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에서 공부만 하던 첫째 민준이와 둘째 민서, 그리고 눈이 퉁퉁 부어있던 막내 민우가 하나둘씩 주방으로 나오더군요. 첫째 민준이가 무심하게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아빠, 혼자서 이거 다 못해. 내가 배달 기사님들 안내하고 포장 맡을 테니까 아빠는 요리에만 집중해. 뒤이어 둘째 민서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내가 설거지랑 재료 손질 도와줄게. 아빠 손등 흉터 보니까 더 이상 혼자 하게 못 두겠어. 마지막으로 막내 민우가 제 등 뒤에서 제 허리를 꽉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아까 그 유튜버 형이 하는 말 들었어. 아빠 요리는 사랑이래. 나 아빠 도와주고 싶어. 아들 셋이 주방에 모여 북적거리는 모습을 보니 아내를 보내고 지난 1년 반 동안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있어. 우리 아들들이 다 컸어.
당신이 남겨준 레시피가 드디어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어. 저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전염병으로 세상은 멈췄지만 우리 진심 식당의 주방하고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아들 셋이 손을 맞춰 도시락을 싸고 저는 고기를 볶고 민준이는 배달 기사님들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음식을 건네는 그 풍경은 제가 꿈에 그리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주문은 줄어들 줄 몰랐습니다. 동네 맛집을 넘어 옆 동네, 아니 저 멀리 시외에서도 제 도시락을 먹어보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배달앱 순위는 1등을 찍었고 사람들은 이제 진심식당을 아빠가 해주는 인생 맛집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벌리기 시작하니 막막했던 빚더미도 조금씩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정신없이 보내던 어느 날 평소처럼 배달 주문을 확인하던 제 눈에 특이한 요청사항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주문은 평범한 제육볶음 도시락 하나였지만 요청사항 칸에 적힌 한 줄이 제 손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고기는 아주 연하게 간은 심심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저는 그 주문서를 보며 특별히 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고기를 평소보다 2배로 두드려 부드럽게 만들고 간은 최대한 싱겁게 맞췄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 제가 해드렸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도시락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저 집에도 아픈 어머니를 모시는 누군가가 있구나. 나처럼 소중한 사람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 있구나. 그 도시락을 보내고 며칠 뒤 또다시 같은 주소에서 같은 요청으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2주일 뒤, 한 달 내내 매일 오후 2시만 되면 어김없이 그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단골 손님을 위해 늘 마음을 더 썼습니다. 혹시라도 입맛에 안 맞으실까봐, 혹시라도 어머니께서 불편하실까봐 매번 고기를 더 부드럽게 두들고 간을 더 세심하게 맞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단아한 차림에 선한 눈매를 가진 여인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 매번 배달로만 먹다가 오늘은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들렀어요.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식사를 통 못하셨는데 사장님 제육볶음은 신기하게도 잘 드시더라고요. 정말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녀의 이름은 영숙이었습니다. 홀로 노모를 모시며 사는 그녀는 제 거친 손과 기름 튄 얼굴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으로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아내를 보낸 뒤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받아보는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사장님.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사장님이 건강해야 이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그녀의 말 한마디는 1년 반 동안 딱딱하게 굳어있던 제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세 아들의 아빠로서만 살아가던 제 인생에 강진수라는 이름 썩 자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영숙 씨가 돌아간 뒤 저는 주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조금은 덜 외로워도 되는 걸까? 우리 아들들도 이제 다 컸는데 나도 이제 숨 좀 쉬고 살아도 될까? 하지만 그때 배달앱에서 또 하나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제육볶음 도시락 주문이었지만 요청사항 칸에 적힌 한 줄이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 기억하세요? 수연 언니 친구 영숙이에요.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수연 언니, 우리 수연이를 아는 사람이라고.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가게에 왔던 그 여인이 아내를 알고 있었다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내의 친구였다는 건가? 그렇다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왜 한 달 내내 그냥 단골 손님인 척만 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물었습니다. 여보, 영숙이라는 사람 당신 친구 맞아? 그 사람이 왜 지금 나타난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영숙 씨에게 직접 물어보자. 당신이 우리 수연이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왜 이제야 그 말을 꺼낸 건지.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아들들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말자. 혹시라도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혹시라도 엄마를 그리워하며 힘들어할까봐. 저는 그날도 여전히 주방에서 고기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새로운 궁금증과 두려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영숙 씨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그날 이후 영숙 씨는 더 이상 배달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게에 직접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드실 도시락을 직접 가지러 온다는 핑계였지만 점차 그녀는 주방 앞 테이블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저와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주문이 많으신가 봐요. 주방에서 연기가 장난 아니네요. 아, 네. 요즘 팬데믹 때문에 다들 집에만 계시니까 배달 주문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건강 조심하세요. 손등에 흉터가 또 늘었네요. 그녀는 늘 그렇게 제 손을 걱정했고 가끔은 약국에서 산 화상 연고를 슬쩍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궁금증이 커져만 갔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우리 수연이를 알면서도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지냈을까? 그리고 왜 이제야 그 사실을 꺼낸 걸까?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영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영숙 씨,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주문서에 적으신 거 말인데요. 저희 수연이를 어떻게 아시는지. 영숙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사실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수연 언니 대학병원 동기 간호사였어요. 언니가 암투병 하실 때 제가 그 병동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때 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제가 자주 병문안을 갔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의 투병 시절 병실에서 자주 본 젊은 간호사 중 한 명이 영숙 씨였던 건가.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다니. 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이었어요. 제가 병실에 갔는데 언니가 저한테 남편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남편이 회사만 다녔는데 애들은 어떻게 키우려나, 아들 셋인데 다 사내라서 걱정이에요 하시면서요. 그때 언니 표정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영숙 씨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 병원을 그만뒀어요. 차마 그 병동을 지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했는데 3년쯤 지나서 우연히 배달앱을 보다가 진심식당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사장님 성함도 보이고 사진도 있길래요. 이분 혹시 수연 언니 남편 아니야? 싶었죠.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주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도시락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정성이 가득하더라고요. 고기 하나하나까지 부드럽게 두드려서 밥도 따뜻하게 보온해서 심지어 계란 후라이까지 얹어주시고. 아, 이 사람이 정말 가족을 위해 요리를 시작하셨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찾게 됐어요. 처음엔 옛 친구 남편이 잘 사시는지 궁금했던 건데 나중엔 정말로 사장님 음식이 좋아서 그리고 사장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알게 돼서 응원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히 사장님이 불편하실까봐 혹시 수연 언니 생각나서 힘드실까봐 차마 말을 못 꺼냈어요.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영숙 씨. 괜찮아요. 오히려 고맙죠. 그때 우리 수연이 곁에 있어줘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 걱정까지 해주셔서. 그날 이후 영숙 씨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올 때마다 수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병실에서 아이들 걱정하던 모습, 남편 걱정하던 모습,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하던 모습.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아내를 그리워했지만 동시에 위로도 받았습니다. 아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를 기억하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따뜻했습니다. 영숙 씨는 점차 제 삶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가게가 바쁠 때는 주방 청소를 도와주기도 했고 제가 어깨 통증으로 힘들어하면 파스를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2년 가까이 홀로 버텨온 시간들이 그녀의 작은 위로 한마디로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막내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가게에 자주 오는 아줌마 누구야? 내가 학원 갔다 오는데 아빠랑 같이 있더라. 순간 제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아, 그냥 단골 손님이야.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도시락 자주 가지러 오시는 분이고. 근데 왜 가게에서 차 마시고 있어? 그냥 손님이면 도시락만 가져가면 되잖아.
민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첫째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우야, 아빠한테 왜 그래? 손님이랑 대화 좀 하면 어때? 형은 몰라. 나는 그 아줌마 싫어. 맨날 아빠한테 찰싹 붙어서 웃고 그러던데.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민우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영숙 씨는 좋은 분이셔. 영숙 씨, 아빠 이름까지 알아. 그럼 진짜 그냥 손님 아니잖아. 민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제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민준이와 민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가 왜 저러는 걸까? 민준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민우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다른 여자분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 보면 배신감 느낄 수도 있죠. 민서도 거들었습니다. 근데 아빠, 그 영숙 아줌마 누구예요? 진짜 그냥 손님이에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들아, 영숙 씨는 엄마 병원 동기 간호사셨어. 엄마 아플 때 많이 도와주신 분이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족 걱정해 주시는 거고. 민준이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 아는 분이었어요. 그럼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나도 최근에 알았어. 영숙 씨가 말씀 안 하셔서. 아빠, 뭔가 이상한데요. 엄마 아는 사람이면 진작 찾아왔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제 와서? 민서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민우는 아예 저녁 식사 시간에 가게에 오지 않았고 민준이와 민서도 전보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잘 돌아갔습니다. 배달 주문은 계속 쏟아졌고 통장 잔고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영숙 씨는 여전히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게를 찾았고 저는 그녀와 대화하며 위로를 받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들의 차가운 시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을까? 영숙 씨는 정말 좋은 분이고 나한테 힘이 되는데 우리 애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내가 너무 성급했나? 아직 아이들한테는 이른 건가? 어느 날 오후 영숙 씨가 가게에 왔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 사실 요즘 우리 막내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영숙 씨랑 친하게 지내는 걸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영숙 씨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사장님. 민우 군이 아직 어리잖아요. 제가 너무 자주 온 것 같네요. 앞으로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영숙 씨. 영숙 씨 잘못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알아요. 아이들한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사장님, 저는 여기 있을 테니까 천천히 아이들을 설득해 보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녀의 배려에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내를 잃고 2년 가까이 혼자 버텨왔는데 이제 조금 숨쉴 구멍이 생겼다 싶으면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민우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우야, 아빠랑 얘기 좀 하자. 하지만 민우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 민우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내 마음도 모르고 영숙 씨랑 친하게 지냈구나. 민우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말했습니다. 아빠는 엄마 잊었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니야, 민우야.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잊겠네. 엄마 없었으면 우리 민우도 없었을 텐데. 그럼 왜 다른 아줌마랑 웃고. 그래.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영숙 아줌마는 엄마 친구야. 엄마가 아플 때 많이 도와주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 가족 걱정해 주시는 거야. 아빠가 엄마를 잊어서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야. 그래도 싫어. 나는 엄마가 좋아. 엄마만 있으면 돼.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민우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이는 제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민우야, 아빠도 엄마가 그리워. 매일매일 그리워. 근데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하잖아. 엄마도 그걸 원하실 거야. 모르겠어. 아빠 혼자 알아서 해. 민우는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민준이와 민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민우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민준이가 위로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영숙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우리 민우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내가 너무 급했나? 아니면 내가 정말로 당신을 잊어가고 있는 건가? 며칠 뒤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가게에는 손님이 몇 명 없었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머니 도시락만 가지러 왔어요. 아, 네. 잠시만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도시락을 꺼내 영숙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학원에서 돌아온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영숙 씨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우야, 왔어. 학원 끝났어. 제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민우는 대답도 하지 않고 영숙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민우 군 안녕. 오랜만이네. 영숙 씨가 밝게 인사했지만 민우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 먼저 집 갈게. 민우야, 저녁은? 안 먹어. 민우가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돌아서려는 순간 영숙 씨가 민우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민우 군, 잠깐만. 아줌마가 할 말이 있어. 그 순간 민우가 폭발했습니다. 손 떼요.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이래. 우리 엄마도 아니면서. 민우의 고함에 가게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영숙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떼었고 저는 황급히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민우야, 어른한테 그게 무슨 버릇없는 짓이야. 아빠는 엄마 잊었잖아. 저 아줌마가 좋아서 엄마는 이제 안 중요한 거지. 나는 엄마가 좋은데. 나는 엄마밖에 없는데. 민우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민우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우는 제 손을 뿌리치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민우야. 강민우. 저는 민우를 쫓아가려 했지만 영숙 씨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민우 군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영숙 씨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영숙 씨. 제가 미안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괜찮아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민우 군 잘 달래주세요. 영숙 씨는 도시락을 들고 쓸쓸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텅 빈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게는 성공했고 돈도 벌리고 있었지만 정작 제 가족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까? 그날 밤 저는 민우를 찾아 동네를 헤맸지만 민우는 보이지 않았고 결국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부모님, 민우 군이 공원 벤치에서 울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출소 형광등 불빛 아래 웅크리고 앉아있는 민우를 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5살 아이가 새벽 공원 벤치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니 가장으로서 이보다 더한 수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학부모님, 민우 군이 가출하려던 건 아니고 그냥 집에 가기 싫어서 밖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위험한 일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한테 신경을 못 써서. 민우는 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민우는 창밖만 바라보았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텅 빈 거리를 지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가게는 잘 되고 돈은 벌리는데 정작 내 자식 마음은 왜 이렇게 모르는 걸까? 집에 도착해 민우를 방에 들여보내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자꾸 일이 꼬일까? 가게도 살리고 아이들도 지키려고 발버둥 쳤는데 결국 민우는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민우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몰랐어. 아빠 잘못 아니에요. 민우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아니야, 민준아. 내 잘못이야. 나는 가게 일에만 신경 쓰느라 민우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생각도 못했어. 민준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나 결심했어. 딱 한 달만 저녁 장사 안 할래. 민준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아빠, 저녁이 제일 매출 많이 나오는 시간대잖아요. 미쳤어요. 알아. 근데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이제야 깨달았어. 민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이 시간은 다시 안 와. 저녁 장사는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막내 크는 건 기다려주지 않아. 하지만 아빠, 한 달 저녁 매출 포기하면 손해가 얼마인데요. 괜찮아. 점심 장사로 월세는 낼 수 있어. 그리고 너의 학비도 모아놨으니까 한두 달은 버틸 수 있어. 민준아, 아빠가 회사 관두고 이 식당 시작한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나니? 민준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랑 같이 밥 먹으려고. 맞아. 돈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 너희랑 시간 보내려고 시작한 거였어. 근데 어느새 나는 또 돈만 쫓고 있었구나.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가게 문 앞에 공지를 붙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한 달간 저녁 영업을 중단합니다. 점심 영업은 평소대로 진행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 진심식당 드림 배달 앱에도 같은 공지를 올렸습니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그 황금 같은 저녁 장사 시간을 통째로 포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 사장 미쳤어. 지금 물 들어올 때 노 져서야지 왜 장사를 포기해. 전염병 때문에 다들 굶어 죽는다는데 배가 불렀구먼.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돈은 나중에도 벌 수 있지만 내 새끼들 크는 시간은 다시 안 온다. 오늘부터 나는 저녁마다 이 주방이 아니라 우리 집 식탁에 앉아 있을 거다. 그날 저녁 6시 가장 주문이 폭주하는 시간에 저는 미련 없이 가게 간판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대파 몇 개, 김치, 계란. 저는 계란을 꺼내 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김치볶음밥이나 해 먹자. 거창한 거 말고 그냥 편하게. 처음 사흘 동안 민우는 식탁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와도 안 먹으라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민우가 새벽 2시쯤 몰래 나와서 식은 밥을 먹는 모습을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며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민우도 배가 고팠구나. 아빠가 해준 밥이 먹고 싶었구나. 일주일째 되는 날 민우가 처음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날 저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 민우를 보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야, 오늘 학교는 어땠어? 그냥. 그래. 배고팠을 텐데. 많이 먹어. 민우는 대답 대신 김치찌개를 한 숟갈 떠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칫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맛이랑 비슷해. 그 한마디에 지난 일주일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아빠가 엄마 노트 보고 만든 거거든. 진짜? 응. 엄마가 김치찌개는 된장 한 숟갈 넣으면 감칠맛 난다고 적어놨더라. 민우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아이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게 주방이 아니라 집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거창한 메뉴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라면에 계란 탁 풀어서 같이 먹었고 어떤 날은 냉장고 뒤져서 김치볶음밥 만들어 먹었습니다. 민우야, 오늘 뭐 먹을래? 라면. 또 라면. 어제도 라면 먹었잖아. 그래도 좋아. 아빠랑 같이 먹는 게 맛있어. 저는 웃으며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민우와 함께 라면을 끓이고 김치를 썰고 계란을 넣는 그 소소한 시간이 제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우는 이제 학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 뭐야? 오늘은 된장찌개 끓일까 하는데. 된장찌개? 좋아. 근데 아빠 두부도 넣어줘. 알았어. 우리 왕자님 명령이니까 두부도 듬뿍 넣어드려야지. 민우가 배시시 웃으며 부엌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빠, 나도 도와줄까? 또, 우리 민우가 요리에 관심 있어. 응. 형들은 가게에서 아빠 돕잖아. 나도 하고 싶어. 저는 민우에게 앞치마를 입혀주고 함께 두부를 썰었습니다. 민우가 서툰 손놀림으로 두부를 자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돈이 아니라 이 순간 말이야. 어떤 날은 귀찮아서 그냥 짜장면을 시켜 먹기도 했습니다. 민우야, 아빠 오늘 너무 피곤한데 우리 그냥 시켜 먹을까? 좋아. 짜장면. 그래, 짜장면 시키자. 근데 탕수육도 시킬까? 당연하지. 배달 온 짜장면을 함께 먹으며 민우와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3주째 되는 날 민우와 함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민우야,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아빠, 오늘은 우리 치킨 먹자. 치킨? 좋지. 근데 무슨 치킨? 양념치킨. 알았어. 치킨 시키고 우리 콜라도 사자. 편의점에서 콜라 2병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와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치킨이 도착하자 민우는 신이 나서 박스를 열었습니다. 아빠, 나 다리 먹어도 돼? 당연하지. 우리 민우 좋아하는 거 다 먹어. 그렇게 치킨을 먹으며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근데 가게는 괜찮아? 저녁 장사 안 하는데. 괜찮아. 점심만으로도 월세는 낼 수 있어. 그리고 민우야, 아빠한테는 돈보다 너랑 이렇게 치킨 먹는 게 더 중요해. 민우가 빙그레 웃으며 치킨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와 함께 TV를 보며 콜라를 마시던 시간, 그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4주째 되는 날 민우가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영숙 아줌마. 요즘 안 와? 저는 깜짝 놀라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응. 민우가 왜? 그냥. 아줌마가 엄마 친구였다며. 나 그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민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서 내가 오해했구나.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나는 아빠가 엄마 있고 다른 사람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화났어. 민우야, 아빠는 엄마를 절대 잊지 않아. 매일매일 그리워해. 근데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하잖아. 엄마도 그걸 원하실 거야. 응, 알아. 요즘 아빠랑 라면 먹고 치킨 먹으면서 생각했어. 엄마도 이렇게 우리랑 밥 먹었을 것 같아서. 민우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민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민우야. 엄마도 우리를 보고 있을 거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서 웃고 계실 거야. 그럼 영숙 아줌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그래, 아빠가 전해줄게. 근데 민우야, 혹시 영숙 아줌마가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와도 괜찮겠어? 민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아빠, 아줌마가 엄마 자리를 대신하는 건 아니지? 당연하지. 엄마는 세상에 단 한 분이야. 아무도 엄마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 영숙 아줌마는 그냥 우리 가족을 응원해 주시는 분이야. 그럼 괜찮아.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영숙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영숙 씨, 저 강진수입니다. 아,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영숙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시겠어요? 민우가 사과하고 싶대요. 전화기 너머로 영숙 씨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민우 군이? 네. 제가 한 달 동안 민우랑 시간을 보냈더니 아이가 많이 마음을 열었어요. 영숙 씨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래요.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저녁 장사까지 포기하시고. 괜찮아요. 덕분에 민우랑 가까워졌어요. 이게 더 중요하죠. 며칠 뒤 영숙 씨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민우는 현관에서 영숙 씨를 맞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줌마, 저번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영숙 씨는 민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민우야. 아줌마가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줌마도 알아. 그날 저녁, 저는 특별히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볶음을 준비했습니다. 거창한 메뉴는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의 진짜 일상이 담긴 소박한 식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영숙 씨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와 민서도 영숙 씨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민호는 영숙 씨에게 엄마 이야기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너희 엄마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환자들한테도 늘 웃으며 대했고 너희들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였어. 민우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저녁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저녁 8시까지만 영업하고 그 이후에는 무조건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매출은 줄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민우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리고 영숙 씨를 가족처럼 받아들이게 된 것, 그것이 제게는 어떤 돈보다 값진 수익이었습니다. 가게 문 앞에 새로운 공지를 붙였습니다. 저녁 영업 재개합니다. 단 오후 8시까지만 운영합니다. 가족과의 저녁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진심식당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진심식당 드림 손님들은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역시 진심식당은 다르네요.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장님 존경합니다. 리뷰들이 달렸고 저는 그 리뷰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우리 민우도 이제 웃고 영숙 씨도 우리 곁에 있고 가게도 잘 돌아가고 있어.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그날 밤 민우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고마워. 왜? 아빠가 나 때문에 저녁 장사 포기했잖아. 나 그거 알아. 그래서 고마워. 저는 민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우야, 아빠한테는 돈보다 너랑 같이 라면 먹는 게 1000배만 배는 더 소중해. 아빠가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다. 민우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막내.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단절된 시대였지만 저는 저녁 장사 한 달을 포기함으로써 비로소 내 자식과 다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수입은 줄었지만 저는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내 자식의 밤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가족의 완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늘 짧고 시련은 길었습니다. 민우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숙 씨도 우리 가족의 일원처럼 받아들여진 지 2달쯤 지났을 때 세상은 다시 한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팬데믹, 이 지독한 전염병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다시 한번 거세게 몰아쳤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심각한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됩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정부의 발표를 듣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그나마 저녁 8시까지 영업하던 곳도 이제는 홀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배달 음식조차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배달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옮을까봐 무섭다는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떠돌았습니다. 대박이 났던 주문량도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하루에 50건씩 쏟아지던 배달 주문이 이제는 10건도 안 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식재료 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쳤습니다. 팬데믹으로 물류가 마비되면서 고기값이 2배 가까이 뛰었고 채소값도 만만치 않게 올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값을 흥정했지만 상인들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 사장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도매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어떡해요. 임대료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수입은 제로에 가까워지니 그나마 모아뒀던 돈도 빠르게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세상이 또 미쳐 돌아가고 있어. 이번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텅 빈 가게 홀에 앉아 저는 아내의 영정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 몸에도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방에서 무거운 냄비를 들어 올리는 순간 어깨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냄비를 떨어뜨렸고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수도 없는 통증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에요. 2년 넘게 무리하게 주방 일 하셨죠. 당장 수술받고 최소 3개월은 쉬셔야 합니다. 선생님, 3개월은 무슨. 제가 지금 가게 문 닫으면 안 돼요. 아들 셋 먹여 살려야 하는데. 사장님, 지금 수술 안 받으시면 나중에 팔을 아예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심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술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지금 3개월 쉬면 가게는 끝장이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가며 버티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준이와 민서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미안한데 당분간 너희가 주방 일 좀 더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아빠 어깨가 좀 안 좋아서.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빠 많이 아파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괜찮아. 약 먹으면 돼. 아빠, 솔직히 말씀하세요. 얼마나 심각해요? 민준이는 제 거짓말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래. 수술받고 3개월 쉬래. 그럼 수술 받으세요. 아니야, 지금은 안 돼. 가게가 이 상황인데 내가 쉬면 월세도 못 내. 민준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서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학원비 줄게요. 저도 알바 구할게요. 아니야, 너희는 공부나 해. 아빠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깨 통증 때문에 제대로 요리를 할 수 없게 되자 민준이와 민서가 주방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20살 민준이와 18살 민서가 아빠 대신 고기를 볶고 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서툴렀고 가끔 간이 맞지 않거나 고기가 타는 일이 생겼습니다. 리뷰에 불평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받은 도시락 맛이 예전만 못하네요.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고기가 너무 질긴데요. 진심 식당 맛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런 리뷰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제대로 못해서 가게가 망해가고 있구나.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나 군대 안 갈래요. 저는 깜짝 놀라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민준아, 무슨 소리야? 아빠 혼자서는 안 돼요. 제가 봐도 아빠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저 입대 미루고 가게 도울게요. 제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민준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내년에 입대해야 하잖아. 지금 미루면 복학도 늦어지고. 괜찮아요. 1년만 미루면 돼요. 그 사이에 아빠 어깨 수술하시고 제가 가게 돌릴게요. 그러면 아빠도 쉴 수 있잖아요. 안 돼. 민준아,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치면 안 돼. 아빠, 이게 제 선택이에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제가 우리 가족 지키고 싶어요. 민준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민서도 거들었습니다. 아빠, 저도 휴학 갈게요. 1년만 가게 도와드리고 다시 복학할게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빠가 이 고생하는 게 너희 공부시키려고 하는 건데 너희가 학교를 그만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저는 소리를 질렀지만 아이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괜찮아요. 1년 늦어지는 거 별거 아니에요. 아빠가 쓰러지는 게 더 무서워요. 그날 밤 저는 아내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컸어. 아빠 때문에 자기 인생 미루겠다고 해. 나는 이 아이들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이런 효자들을 뒀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혼자 버텨야 하나.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 씨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영숙 씨는 제 어깨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어깨 다치셨어요. 조금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수술 미루고 있는 것, 민준이와 민서가 학교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까지. 영숙 씨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저 간호사였잖아요. 지금은 쉬고 있는데 제가 낮 시간에 주방 도와드릴 수 있어요. 요리는 서툴지만 배우면 돼요. 영숙 씨, 그건. 사장님, 민준이랑 민서가 학교 그만두는 것보다는 제가 돕는 게 낫잖아요. 제발 제 도움 받아주세요. 영숙 씨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신세를 졌는데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숙 씨,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월급은 나중에 생각해요. 일단 사장님 어깨부터 치료하세요. 그날부터 영숙 씨가 가게 주방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빠르게 배워나갔습니다. 민준이가 고기 볶는 법을 가르쳐주고 민서가 간 맞추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영숙 씨는 열심히 메모하며 하나하나 익혀나갔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영숙 씨도 제법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꺾일 줄 몰랐고 주물량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저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를 내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었습니다. 다음 달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돈 많이 모자라요. 응. 이번 달 버티면 다음 달은 좀 나아질 거야. 아빠, 제 용돈 통장에 돈 있어요. 쓰세요. 야, 그거 내 돈이잖아. 안 돼. 아빠, 저는 괜찮아요. 지금은 이게 더 급해요. 민서도 자기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심지어 민우까지 자기 용돈통을 가져왔습니다. 아빠, 나도 도와줄 수 있어. 세 아들이 자기들 돈을 모두 내놓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착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키웠을까? 하지만 저는 아이들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근데 아빠가 어떻게든 해볼게. 너희 돈은 너희가 쓰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게를 줄이자. 주방을 축소하고 메뉴도 줄이고 최소한으로 운영하며 버티자. 팬데믹이 언젠가는 끝날 거고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영숙 씨와 민준이를 불러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메뉴를 절반으로 줄일 거예요. 제육볶음이랑 김치찌개 정도만 남기고. 그러면 식재료 비용도 줄고 주방 일도 줄어들 거예요. 영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장님, 이번 기회에 어깨 수술 받으세요. 제가 주방 맡을게요. 영숙 씨 혼자서 다 하시기 힘드실 텐데. 민준이가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저 생각보다 잘해요. 민준이도 거들었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지킬게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깨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진통제 없이는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다음 주에 수술 받을게. 근데 3개월은 너무 길어. 6주 안에 복귀할게. 아빠. 괜찮아. 아빠가 빨리 회복할게.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가게를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가게가 우리 가족의 전부였구나. 아내를 잃고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서 다시 시작했는데 이제 또 위기구나.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우리 아들 셋과 영숙 씨가 있잖아. 우리가 함께라면 이 위기도 넘을 수 있어.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민준이와 민서, 민우가 와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수술 잘 받고 나오세요. 아빠 없어도 우리가 잘할게요. 아빠, 걱정 마세요.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아빠가 금방 돌아올게.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이번에도 잘 넘길 수 있게 힘줘. 그리고 마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6주 만에 복귀하겠다고 장담했지만 3주가 지나도 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가게 걱정만 했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병원에 와서 가게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빠, 오늘 주문 10억 원 들어왔어요. 영숙 아줌마가 진짜 잘하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맛은 괜찮았대. 내 리뷰도 좋아요. 사장님 안 계셔도 맛은 여전하네요. 라고 달렸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숙 씨와 민준이가 잘 버티고 있구나. 4주째 되는 날 영숙 씨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네, 이제 좀 괜찮아요. 영숙 씨 고생 많으시죠? 아니에요. 재미있어요. 요리하는 게 이렇게 보람찬 줄 몰랐어요. 영숙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아내도 하늘에서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5주째 되는 날 저는 의사 선생님께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퇴원해도 될까요? 아직 일주일 더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 제발요. 가게가 너무 걱정돼서요.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허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퇴원하던 날 민준이와 민서, 민우가 모두 병원에 와서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아빠, 이제 집 가요. 응, 집 가자. 하지만 집으로 가기 전에 가게부터 들렀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영숙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영숙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오늘 주문 20건 들어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함께 버텨준 영숙 씨와 아이들에게. 여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함께라면 이 위기도 넘을 수 있어. 수술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어깨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무거운 냄비를 들 수는 없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다니면서도 저는 가게 일을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가 주방을 맡고 민준이가 배달과 포장을 담당하고 저는 간단한 설거지와 재료 손질 정도만 했습니다. 그렇게 버티며 한 달을 보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적자였지만 그나마 문을 닫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영숙 씨랑 아이들 덕분에 겨우 버티고 있어.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큰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오후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나 입대 통지서 왔어. 제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뭐? 벌써? 응. 다음 달 15일에 입대해야 해. 민준이가 통지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민준이가 없으면 가게를 어떻게 돌리지? 영숙 씨 혼자서는 힘들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큰아들이 군대를 가는구나. 민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가게 일 도와주느라 입대 준비도 제대로 못했지? 아니에요, 아빠.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아빠랑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민준이가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의 입대 소식 때문에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서가 형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 군대 가면 연락 자주 해. 그럼. 편지도 쓸게. 민우도 슬픈 표정으로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 나 없으면 보고 싶을 거야. 당연하지, 이 녀석아. 민준이가 민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구나. 그런데 그때 민준이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입대 미루려고. 저는 깜짝 놀라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입대 연기할 수 있어. 6개월 미룰 수 있거든. 그러면 아빠 어깨 완전히 나을 때까지 제가 가게 도와드릴 수 있어. 안 돼, 민준아. 그러면 복학도 늦어지고. 괜찮아요. 반년 정도야 늦어져도 돼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안 돼. 내가 입대 미루면 나중에 또 미루고 싶어질 거야. 지금 가는 게 맞아. 하지만 아빠, 지금 가게 상황이 이런데 제가 어떻게 가요? 괜찮아. 아빠가 어떻게든 할게.
영숙 씨도 계시고. 아빠 혼자서는 안 돼요. 제가 봐도 아빠 아직 힘들어 보여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회사 그만두고 이 식당 시작한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랑 같이 시간 보내려고. 맞아. 그리고 너희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서였어. 민준아, 너는 내 인생 살아야 해.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미루면 안 돼. 아빠, 저는 괜찮아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안 돼. 아빠 말 들어. 다음 달 15일에 입대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칠 뒤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가게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 사장님, 저 건물주입니다. 아,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그게 말이죠. 제가 이 건물을 팔기로 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건물을 파신다고요? 네. 새 건물주가 들어올 건데 그쪽에서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하시네요. 얼마나요? 지금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요. 300만 원이요. 그건 2배잖아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새 건물주 방침이라서요.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월세가 2배. 지금도 150만 원 내기 빠듯한데 300만 원을?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월 매출이 400만 원 정도인데 거기서 월세 300만 원, 식재료비, 인건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자였습니다. 저는 영숙 씨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숙 씨, 큰일 났어요. 월세가 2배로 올랐어요. 영숙 씨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00만 원이요. 그건 너무 심한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로 가게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사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이요? 손님도 줄고 있는데 월세를 어떻게 감당해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영숙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다 같이 머리 맞대고 생각해봐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포기 상태였습니다. 2년 반 동안 죽으림을 다해 버텼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내의 영정을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 우리 가게 이제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거실에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미안한 말 해야겠다. 가게 월세가 2배로 올랐어. 그래서 아빠가 더 이상 가게를 못할 것 같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직장을 알아봐야지. 아빠, 나이 취직하기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해야지. 아빠, 안 돼요. 가게 포기하면 안 돼요. 민준아, 어쩔 수 없어. 월세 30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어. 민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저희가 알바해서 돈 벌. 너희까지 왜 고생해? 아빠가 할게. 민우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가게 문 닫으면 안 돼. 거기는 엄마 추억이 있는 곳이잖아.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해결할게요. 뭐? 저 입대 안 갈게요. 그리고 제가 가게 물려받을게요. 민준아, 무슨 소리야? 아빠, 저 진심이에요. 저 요리하는 거 좋아요. 아빠가 회사 그만두고 요리 시작하신 것처럼 저도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대학은 나중에 다시 다닐 수 있어요. 지금은 가게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안 돼. 민준아, 그건 안 돼. 너는 대학 다녀야 해. 내 인생 망치면 안 돼. 아빠, 제 인생 안 망해요.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민준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민준아, 아빠 말 들어. 너는 다음 달 15일에 입대하고 제대하고 대학 복학해야 해. 가게는 아빠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넌 내 걱정이나 해. 아빠. 그만해. 이 얘기는 여기서 끝이야.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아내를 잃고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시작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아들의 인생까지 망치고 있잖아. 이게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었는데.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영숙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오늘 안 오시나요? 영숙 씨 미안해요. 오늘은 좀 쉬려고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의욕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준이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나가서 밥이라도 먹어요. 배 안 고파. 너 혼자 먹어. 아빠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민준아 아빠 좀 내버려둬. 민준이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밤이 되자 영숙 씨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내일부터 주방 혼자 돌릴게요.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영숙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장님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이번 일은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장님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영숙 씨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또다시 울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제 곁에 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가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그저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방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제가 가게 다녀왔어요. 영숙 아줌마랑 민서가 주방 돌리고 있어요. 근데 손님들이 아빠 어디 갔냐고 물어봐요. 침묵. 아빠 손님들이 아빠 만든 음식 먹고 싶대요. 영숙 아줌마가 아무리 잘해도 아빠만 못하대요. 민준아 아빠 이제 못해. 포기했어. 아빠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 아빠 믿고 있는데. 난 너희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엄마도 못 살렸고 가게도 지키지 못했고 너희 인생까지 망치고 있어.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우리한테 다 해주셨어요. 엄마 없이 우리 셋 키우면서 매일 밥 해주시고 가게 일하시면서도 저녁엔 우리랑 같이 시간 보내주시고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저 진짜로 요리사 되고 싶어요. 아빠 보면서 배웠어요. 음식 만드는 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 저도 아빠처럼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저보다 훌쩍 커버린 우리 큰아들. 그 진지한 눈빛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이가 진심이구나. 이게 정말로 이 아이가 원하는 길이구나. 민준아, 정말이니? 정말로 요리사가 되고 싶어. 네, 나봐. 진심이에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입대는? 1년 미루고 가게 배울게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정식으로 요리 공부할게요. 아빠, 제발 제 선택을 믿어주세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아빠가 너를 믿지 못해서. 괜찮아요, 아빠. 이제 일어나세요. 우리 함께 가게 지켜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서와 민우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밥 먹어요. 응, 먹자. 우리 가족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비록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했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영숙 씨가 주방에서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영숙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돌아오셨으니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비록 어깨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고 월세는 2배로 올랐고 팬데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저는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다시 일어섰어. 민준이가 나랑 같은 길을 걷겠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어. 이제 우리 함께 위기를 넘어볼게요. 그날부터 저와 민준이는 함께 주방에 섰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나란히 서서 고기를 볶고 국을 끓이는 모습, 그것이 바로 진심식당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최악의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와 민준이가 함께 주방에 서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서서 고기를 볶고 국을 끓이는 모습을 보며 손님들은 신기했습니다. 사장님, 아드님이랑 같이 하시네요. 네, 우리 큰아들이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요. 보기 좋네요. 부자가 같이 일하니까 더 정겹네요. 리뷰에도 좋은 반응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만든 음식이라 그런지 더 따뜻한 느낌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습니다. 월세 300만 원을 내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싼 재료를 구하고 밤늦게까지 배달 주문을 받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힘들다. 근데 포기할 순 없어. 민준이가 나랑 같이 이 길을 걷겠다는데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 어느 날 오후 배달 주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제육볶음 도시락이었지만 주소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 주소는 제가 20년 넘게 다녔던 회사 근처였습니다. 요청사항 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진수 부장님, 혹시 그분 맞나요? 이재훈입니다. 이재훈.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 제 밑에서 일하던 막내 직원이었습니다. 당시 25이었던 그 친구가 지금은 30이 넘었겠네요. 저는 특별히 정성을 들여 도시락을 쌌습니다. 고기도 듬뿍 넣고 밥도 따끈하게 보온해서 계란말이까지 곁들여 보냈습니다. 배달을 보내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재훈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때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친구인데. 다음날 또 같은 주소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요청사항에는 부장님, 정말 부장님이시네요. 도시락 너무 맛있었습니다.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또다시 정성껏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재훈이는 매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요청사항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장님, 내일 가게에 직접 찾아가도 될까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러세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 가게 문이 열리며 깔끔한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재훈이인 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부장님, 재훈아,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니? 네, 부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부장님이 여기서 식당 하신다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재훈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아니야, 재훈아. 나는 괜찮아. 너는 어떻게 지냈어? 저는 부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부장님이 그때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셔서 지금 팀장까지 됐어요. 그래. 축하한다, 재훈아. 재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장님, 사실 제가 오늘 온 건 인사만 드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부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제안? 네. 저희 회사 직원이 200명이 넘는데요. 요즘 다들 점심 도시락 시켜 먹거든요. 근데 마땅한 데가 없어서 다들 여기저기서 제각각 시켜 먹어요. 부장님 도시락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혹시 저희 회사에 단체로 납품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훈아, 그건 매일 신개 정도만 납품해 주시면 돼요. 가격은 개당 8,000원으로 하면 하루 40만 원, 한 달이면 800만 원 정도 되실 거예요. 부장님 지금 배달하시는 거랑 똑같은데 주문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단체 도시락 납품. 그건 확실히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신개씩 만들 수 있을까? 재훈아, 고맙다. 근데 나는 지금 혼자서는. 부장님, 아드님도 계시고 영숙 씨도 계시잖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문이 매일 똑같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준비하기 편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매일 아침 신개 도시락, 그리고 기존 배달 주문까지.
부장님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결정하셔도 돼요. 다만 부장님이 안 하신다면 다른 업체를 찾아야 해서요. 재훈이는 명함을 건네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게 기회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고생길일까?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에게 재훈이의 제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 옛날 회사 후배가 찾아왔는데 회사에 단체 도시락 납품하자고 제안했어. 매일 신개씩. 민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진짜요? 그거 완전 좋은데요. 근데 문제는 매일 아침 신개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야. 지금 우리 배달 주문도 버거운데 도시락 신개씩 더 만들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 두면 돼요. 영숙 씨, 그래도 힘드실 텐데. 저 괜찮아요. 그리고 민준이도 있잖아요. 우리 셋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민준이도 거들었습니다. 아빠, 전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준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오전에 회사 납품하고 오후에는 배달 주문 받으면 되잖아요. 민준아,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잖아. 괜찮아요, 아빠. 저 젊으니까 할 수 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단체 도시락 납품을 하면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됩니다. 매일 신개씩 한 달이면 800만 원 정도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 기존 배달 주문까지 합치면 월 12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월세 300만 원도 문제없이 낼 수 있고 아이들 학비도 걱정 없고 무엇보다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솔직히 말할게. 단체 납품하면 돈은 벌 수 있어. 근데 아빠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또 너희랑 시간 못 보내게 될 것 같고.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우리 이제 다 컸어. 아빠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돼. 민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단체 납품하세요. 우리 다 같이 도와드릴게요. 영숙 씨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게 기회예요. 놓치지 마세요. 다음 날 저는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나 강진수야. 그 제안 받아들일게. 정말요, 부장님? 감사합니다. 회사에 바로 보고 드릴게요. 그날부터 저는 단체 도시락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대용량 도시락 용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영숙 씨와 민준이에게 효율적으로 도시락 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신게 만들려면 전날 밤에 재료를 다 손질해 놔야 해.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짓고 반찬 만들면 10시까지는 준비 끝낼 수 있어. 영숙 씨와 민준이는 열심히 메모하며 배웠습니다. 일주일 뒤 드디어 첫 납품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영숙 씨와 민준이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메뉴는 제육볶음이야. 신게 만들어야 하니까 고기만 10kg 볶아야 해. 시작. 주방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고기 10kg를 볶고 김치찌개를 큰 냄비에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오전 10시 도시락 신게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트럭에 도시락을 싣고 재훈이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앞에 도착하자 재훈이가 나와서 반겼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재훈아, 도시락 신게 다 준비했어. 회사 구내에 간이 테이블을 차리고 도시락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줄을 서서 도시락을 받아갔습니다. 와, 오늘 도시락 뭐예요? 제육볶음이요. 한번 먹어보세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재훈이가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대박이에요. 다들 맛있다고 난리예요. 내일도 신게 부탁드려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 성공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해낼 수 있겠어.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단체 도시락을 준비하고 오전 10시에 회사에 납품하고 오후에는 가게에서 배달 주문을 받았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통장 잔고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단체 납품에서 월 800만 원, 배달 주문에서 월 400만 원,
합쳐서 1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월세 300만 원을 내고 식재료비와 인건비를 빼도 4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민준이 등록금도 걱정 없고 민서 학원비도 여유롭게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빚을 갚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드디어 해냈어. 힘들었지만 버텼어. 우리 가족 다 같이 이겨냈어.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입대할게요. 응, 벌써? 네, 1년 미뤘으니까 이제 가야 할 때예요. 그리고 아빠, 이제 단체 납품도 안정됐고 가게도 잘 돌아가니까 제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의젓해진 우리 큰아들. 민준아, 아빠가 고맙다. 내가 1년 동안 정말 많이 도와줬어. 아니에요, 아빠. 저도 많이 배웠어요. 요리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또 보람찬지 알게 됐어요. 제대하고 돌아오면 진짜 요리사 될게요. 그래, 민준아. 아빠가 응원할게. 한 달 뒤 민준이는 입대했습니다. 훈련소 정문 앞에서 민준이를 보내며 저는 울었습니다. 민준아, 건강하게 다녀와. 네, 아빠. 걱정 마세요. 제대하고 돌아오면 우리 같이 또 주방에서 일해요. 그래, 기다릴게. 민준이는 돌아서서 훈련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컸구나. 이제 군대도 가고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구나. 민준이가 떠나고 나서도 단체 납품과 가게는 잘 돌아갔습니다. 영숙 씨가 단체 도시락을 완벽하게 준비했고 저는 가게 배달 주문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도 방학 때마다 주방을 도와주었고 민우도 가끔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 씨와 함께 가게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무슨 일이에요? 사실죠. 사장님한테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영숙 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좋아해요. 수연 언니 친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 사람의 남자로서 사장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숙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부담스러우시면 이대로 친구로 지내도 괜찮아요. 근데 제 마음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영숙 씨한테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두려운 게 수연이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요. 사장님, 수연 언니도 원하실 거예요. 사장님이 행복하시는 거. 정말 그럴까요? 네.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우리 남편 좀 잘 부탁해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언니가 사장님 곁을 지켜달라고 하신 거였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 씨도 울었습니다. 영숙 씨, 저도 영숙 씨 좋아해요. 그동안 제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영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영숙 씨랑 새로운 시작해도 될까? 당신도 괜찮을까? 당신이 보내준 사람 같아. 고마워, 여보. 그리고 사랑해.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뒤덮었던 팬데믹은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 내달부터 일상 회복 단계 진입.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3년 가까이 우리를 괴롭혔던 이 긴 터널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영숙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해냈어요. 버텨냈어요. 영숙 씨 덕분이에요. 영숙 씨 없었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회사를 그만둔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표를 던지고 식당을 시작했고 팬데믹을 만났고 민우와 갈등했고 어깨에 수술을 받았고 월세가 2배로 올랐고 단체 도시락 납품을 시작했고 그 모든 과정을 버텨냈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자 가게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홀에 손님들이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제육볶음 2인분이요. 네, 곧 나갑니다. 주방에서 고기 볶는 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 수저 부딪히는 소리. 그 평범한 소리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홀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사람들이 모여서 따뜻한 밥 한 끼 나눠 먹는 이 풍경 말이야. 배달 주문도 여전히 들어왔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배달앱을 쓰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는 편리함 때문에 계속 이용했습니다. 단체 도시락 납품도 안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훈이 회사 직원들은 이제 진심식당 도시락 없이는 못 산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가게는 번창했고 통장에는 돈이 쌓여갔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아이들 학비 걱정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월세 300만 원을 내고도 한 달에 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 다음 달에 제대해요. 정말? 벌써? 네, 아빠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민준아. 건강하게 잘 있었지? 네, 군대에서 체력도 좋아지고 요리책도 많이 읽었어요. 제대하면 바로 아빠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영숙 씨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숙 씨, 민준이가 다음 달에 제대한대요. 정말요? 축하해요, 사장님. 민준이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만나겠네요. 우리는 민준이 제대를 기념해서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뒤 제대 날이 왔습니다. 저는 민서, 민우와 함께 부대 앞에서 민준이를 기다렸습니다. 부대 정문이 열리고 군복 입은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1년 반 만에 보는 우리 큰아들은 더욱 의젓해져 있었습니다. 아빠, 민준아.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서와 민우도 형을 반겼습니다. 형, 고생했어. 형, 보고 싶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가게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응, 덕분에 잘 돌아가고 있어. 내가 없어도 영숙 아줌마가 정말 잘 도와주셨어. 다행이다. 아빠, 저 오늘부터 바로 일 도와드릴게요. 야, 제대하자마자 무슨 일이야? 며칠 쉬어. 아니에요. 저 주방 그리웠어요. 빨리 요리하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숙 씨도 함께 했습니다. 특별한 날이니까 삼겹살을 구워 먹기로 했습니다. 민준아, 고기 많이 먹어. 군대에서 고생했지? 네, 나와. 근데 아빠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민우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군대 가서 살 빠진 줄 알았는데 더 찐 거 아니야? 야, 이 녀석아. 형은 근육이야, 근육. 우리는 함께 웃으며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 요리학원 다니고 싶어요. 요리학원? 네,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양식, 중식, 일식 다 배워서 나중에 아빠 가게 메뉴도 다양하게 만들고 싶어요. 저는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진지하게 요리사의 길을 걷고 싶어 하는구나. 좋아, 민준아. 아빠가 학원비 대줄게. 열심히 배워. 감사합니다, 아빠. 민준이는 요리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낮에는 학원에서 요리를 배우고 저녁에는 가게에 와서 저를 도왔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새로운 요리들을 가게 메뉴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원에서 크림 파스타 배웠어요. 우리 가게에도 추가하면 어때요? 좋지, 한번 해보자. 민준이가 만든 크림 파스타는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리뷰에도 좋은 반응이 달렸습니다. 진심 식당에 파스타가 생겼네요. 한식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맛있어요. 그렇게 또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영숙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 씨, 우리 결혼할까요? 영숙 씨는 깜짝 놀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정말요? 네, 영숙 씨랑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영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저도 사장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아빠. 영숙 아줌마. 대학생이 된 민서도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된 민우도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 아줌마, 우리 새엄마 되는 거예요. 영숙 씨가 민우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아줌마가 너희 엄마는 못 돼. 너희 엄마는 하늘에 계시잖아. 근데 너희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사람은 될 수 있어.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아줌마, 앞으로 잘 부탁해요. 우리는 화려한 결혼식 대신 소박한 가족 모임을 택했습니다. 장소는 당연히 진심식당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땀과 눈물을 흘리며 잃고 온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날 가게를 예쁘게 꾸몄습니다. 테이블마다 꽃을 놓고 벽에는 우리 가족 사진들을 걸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가게 오픈날 사진, 민준이와 함께 주방에 선 사진.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재훈이와 회사 동료 몇 명, 동네 단골 손님들, 그리고 우리 가족.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식의 하이라이트는 음식이었습니다. 화려한 뷔페 대신 저와 민준이가 직접 만든 가정식 한정식을 차렸습니다. 제육볶음, 김치찌개,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무침, 그리고 민준이가 특별히 준비한 크림 파스타까지. 와, 이게 진짜 결혼식 음식이에요. 너무 맛있는데요. 역시 진심식당이네요. 이렇게 따뜻한 결혼식은 처음 봐요. 민준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인사드릴게요. 저는 신랑의 큰아들 민준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빠는 제가 고등학생 때 엄마를 잃었어요. 그때 저희 집은 정말 어두웠어요. 근데 아빠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 식당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하시나? 근데 이제 알겠어요. 아빠는 우리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빠의 그 진심이 이 식당을 만들었고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 아줌마는 우리 가족이 가장 힘들 때 나타나셨어요. 아빠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셨으니 너무 기쁩니다. 아빠, 영숙 아줌마 행복하세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영숙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이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가게에는 우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저와 영숙 씨, 민준이, 민서, 민우. 우리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남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좋았어요. 나도 좋았어, 민서야. 아빠, 근데 이제 영숙 아줌마 뭐라고 불러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영숙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불러. 아줌마라고 불러도 되고 영숙 씨라고 불러도 되고. 그럼 저 그냥 영숙 누나라고 부를래요. 민우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영정 앞에 앉아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영숙 씨랑 결혼했어. 당신 화내지 마. 당신이 보내준 사람 같아. 우리 아들들도 다 컸어. 민준이는 요리사가 되겠대. 민서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민우도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 여보,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남겨준 그 요리 노트, 당신이 키워준 우리 아들들 모두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여보. 그리고 사랑해. 이제 편히 쉬어.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요리 학원을 수료하고 정식으로 진심식당의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아빠, 이제 제가 주방 맡을게요. 아빠는 좀 쉬세요. 민준아, 아빠는 괜찮아. 같이 하자. 아니에요. 아빠 어깨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잖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민준이는 이제 저보다 더 능숙하게 주방을 이끌었습니다.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주방을 운영했습니다. 저는 홀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가끔 주방을 거들었습니다. 영숙 씨는 단체 도시락을 계속 책임지며 가게를 도왔습니다. 민서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며 가게 회계를 도맡아 정리해 주었고 고등학생이 된 민우는 주말마다 가게에 나와 홀서빙을 거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우리 부부는 가게 테이블에 앉아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자, 사장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건배. 고생은요, 영숙 씨가 더 고생하셨죠. 건배. 우리는 맥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사장님,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그러게요. 처음 식당 시작할 때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행복해요. 영숙 씨 덕분에 저도요. 사장님 덕분에 저도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게 간판에 적힌 진심식당 네 글자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나눠 먹는 이 평범한 행복. 이게 바로 진심이었어. 오늘도 진심식당의 주방불은 따뜻하게 켜집니다.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할 도시락을 싸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요리사가 됩니다. 아들과 함께 만드는 음식, 아내와 함께 나누는 웃음, 손님들의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아내가 남긴 낡은 요리 노트에 이제는 민준이의 레시피와 영숙 씨의 손때가 더해졌습니다. 세 사람의 진심이 담긴 이 노트가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진수 씨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진짜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20년 다닌 회사도 안정적인 월급도 버렸지만 아들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탁을 얻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세상이 멈췄지만 가족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만든 음식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당신을 위해 매일 밥을 짓고 당신의 아픔을 함께 견뎌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울림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은빛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